세대가 일으킨 내란을 민주화 교육 세대인 젊은이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막았다. 소극적인 군인들이 막았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역사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요구이고 광주에서 그것을 복무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광주의 봄,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실 김누리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상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이 내용이기 때문에 의식 없이 소개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열렬한 편성을 하다 보기는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올해가 정말로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예. 45년 이후에 지금 8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45년 이후에 80년이 됐고요. 우리가 1905년으로 치면은 120년이 된 해죠.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국권을 우리가 빼앗겼죠. 120년 지금 된 해입니다. 그리고 45년 광복 맞은 이후에 지금 80년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올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가 아마도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아마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 같고요. 아마도 북미 수교도 내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를 80년 동안 짓눌러왔던 냉전 체제가 올해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화순이죠? 화순에서 강연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그렇게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 제목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책 제목이에요.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죠. 우리로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거의 저는 열릴 거로 보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그 책을 쓴 친구가 김동기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김동기라는 친구가 저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데요. 요 광주고등학교 나왔어요. 광주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 국제정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가지 책을 썼는데 거의 종교적으로 보면 말씀대로 예언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다른 책들도 같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지정학의 힘, 지정학의 힘.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우리들은 이 세계를 이게 자꾸 울리네? 너무 울리네? 울리구만. 예. 너무 울린다. 이게 좋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계를 이데올로기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데올로기로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의 안경을 쓰고 봐야 오늘날의 세계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쓴 게 지정학의 힘이고요. 작년에 달러의 힘이라는 걸 또 썼어요. 달러의. 사실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건 달러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달러의 움직임을 보아야 국제 정세가 보인다. 이런 걸로 썼고요. 예, 올해 지난달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계속 쓴 거예요. 정말 대단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또 한국인들을 그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냉전 시대가 올해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썼는데 작년 12월 29일 날 뉴욕타임즈, 이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어떤 전략이 변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신문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작년 12월 29일 날 칼럼이 실립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킴 파트 2 2장이죠. 4년 전에 1장 한번 했죠? 그때 만났죠? 요번이 파트 2 2장이에요. 예. Could shake up the world. Could shake up the world. 예. 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예. 그런 제목인데 거기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좀 전에 말한 김동리 작가가 예상한 그대로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놀랐습니다. 예, 곧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과 수교하는 게 greatest benefit 이렇게 썼어요. 가장 큰 이득이다. 이렇게 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에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비를 현격하게 감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최선의 이득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10월경에 트럼프가 평양에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경주에서 아펙이 열리는데요. 아마 평양에 들렸다가 트럼프가 경주로 올 가능성이 많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뉴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글픈 뉴스죠. 그렇지 않나요? 이 트럼프란 자가 누구예요? 트럼프가 누굽니까? 트럼프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트럼프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벌써 트럼프 1기가 출범할 때 8년 전부터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어요. 저자가 과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가?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 못 보셨나요?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였죠. 영어 제목은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예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정신이 온전치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트럼프에 대한 책을 쓴 이 의사가 저자가 벤딜 리라고 하는 벤딜 리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예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벤딜 리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저는 이 벤딜 리가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일기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이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 선거 과정에서 이 책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벤딜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위험한 책이죠.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들과 같이 썼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또 예일대 정신과 의사 여럿이 공동 집필을 했고요. 벤딜리가 대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벤딜리가 정말 대단한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자가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군사작전권 누가 쥐고 있나요?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전쟁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몰라요. 이건 2017년 9월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 안 나요.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딜리가 경고한 그 뒤로 간 거예요. 제일 놀라운 건 뭐예요?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한국인들만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죠? 2017년 9월에 전쟁 직전까지 간 거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계시네요. 거의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제가 2017년에 연구년으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방송을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독일 방송, 여러분 아예르대라는 방송인데요. 택시 운전사 아시죠? 택시 운전사. 거기 독일 기자가 나오잖아요. 힌츠페터라고 하는 기자가 나오죠. 그 독일 기자가 속한 방송이 아예르대. 독일 공영 1방송이에요. 공영 1방송. 거기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방송이에요. 그 방송에서 첫 뉴스로 한반도 전쟁 임박 이렇게 나온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공영 1방송에서 그렇게 아주 신뢰할 수 없는 보도 안 해요. 절대. 정말 전쟁이 터질 지경이 됐다는 거죠. 끝나자마자 긴급 편성 특별대담 해가지고 국방안보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별대담을 해요. 이번 전쟁이 터지면 사상자가 얼마나 나올 것 같은가? 최소한 몇백만 명 나올 것 같다. 이것이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진화할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유럽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한국의 상황이 어떤가?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류현진 등판 1점이에요. 류현진 아시죠? 야구선수. 야구선수가 언제 등판하나 물론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한국만 몰라요? 정말 놀랐어요. 검색어 2위는 뭔지 아세요?
소유진 셋째 임신. 소유진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탤런트더라고요. 걔가 셋째 임신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전쟁이 터진다는데 너무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 방송이 호들갑을 떤 건가요? 아니면 한국인들은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당시의 관계자들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언한 내용들을 칼럼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칼럼 제목이 제 이름 치고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것, 제가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예,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게 뭐겠어요? 예, 남한 국민들의 전쟁 불가침이에요. 몰라요. 아예 그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놀라운 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관심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제임스 매티스가 계속 도널드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방 정책을 가지고. 이 제임스 매티스가 그날 바로 그 결정적인 그날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국방부 건물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 있었겠어요?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에 가 있었어요. 성당에. 왜 성당에 갔을까요? 기도합니다. 트럼프를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수백만 명이 죽어갈 게 뻔한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믿어지세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한반도에는 전쟁 총책임자가 누구였을까요? 한미연합 사령관. 그렇겠죠? 빈센트 브룩스라는 사람이에요. 빈센트 브룩스. 쳐보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알 거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예, 빈센트 브룩스도 증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공격 옵션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로 마지막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와, 그 순간 마지막에 트럼프가 공격 명령을 못 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걸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방 언론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보도하는 거예요.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가 공격 명령을 처리한 거죠. 전쟁 직전까지 간 거예요. 직전까지. 문재인이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당시 그 문제를 저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봐요. 당시 그 상황들을 지금 전혀 문제 안 삼는데 그런 것은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가장 제가 늘 생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 네? 빨리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절실한 우리의 과제는 없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큰 역설이죠. 너무나 큰 역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제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전 세계의 재앙을 가져오는 자가 지금 누군가요? 트럼프 아닌가요? 그런 자가 한반도에는 축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쓴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아주 강대국이 얼마나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제가 그렇게 썼어요.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가장 이념적 비극으로 점철된 한반도에서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이 전환 시대 최대의 역사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이념적 비극으로 완전히 점철된 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지금 트럼프의 거래주의가 평화를 가져올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아주 새롭게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바이든, 또 민주당 정부죠. 이들의 정책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책은 뭐였나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strategic patience. 또 자기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 세상에 이런 말이 뭐예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지금이 최고다. 이게 걔들 정책이에요. 우리로선 최악이죠. 우리는 남북이 아슬아슬하게 대치하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무기도 팔아먹기 좋고 그래야 우리말도 잘 듣고 이해하셨어요? 지금이 최선이다. 그런 정책을 민주당이 펴온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정책을 지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역설이죠. 지금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가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다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트럼프는 평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중국 때문에. 맞습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손잡는 것이다. 이거예요. 북한과 손잡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손을 잡고 북한을 중국 견제의 무기로 활용하는 것,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미국 이해 최고다. 이것을 최근에 결정한 건 아니에요. 일기 때 만나면서 북한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최근 한 4년 동안 그 공부한 결과가 지금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북한에게 계속 핵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의 방향을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바꾸는 것. 이게 최고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비핵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계속 반복해서 뭐라 그래요, 북한을. Nuclear power, big nuclear nation. 최근에 그랬어요. Big nuclear nation. 그렇게까지 불렀어요. 그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얘들 전략 끝났어요.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물밑 접촉이 꽤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남북 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북 간의 관계는 더 이상 긴장 관계가 사라집니다. 북미가 수교하는 순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남 갈등도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트럼프가 가서 김정은과 수교를 하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광화문에서 성조기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돌아버릴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제 뭘 흔들어야 돼요, 거기 가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조금 걱정돼요, 앞으로. 내년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대체로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투자 회사들은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 인류 역사상 가장 급속도의 경제 붐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가장 급속도예요. 왜 그렇겠어요? 북한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 자체가 그냥 원시시대예요. 원시시대.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동북아 지역을 찍은 사진 보신 적 있나요? 네.
거기 그냥 완전히 시커매요. 평양에 조금 불빛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대체로 북한의 GDP가 남한의 2%라고 보고 있습니다. 2%. 50대 1이에요. 50대 1. 남한 경제가 50배 정도 지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은 어마무시하답니다. 어마무시. 대체로 50조 달러로 예상됐는데 지금 그 이상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0조 달러. 희토류도 엄청 많대요. 희토류도 지금 북한에. 그래서 북한의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규율 잡힌 노동력이 있고 무진장한 지하 자원이 있고 지금 남한은 어떤가요? 이 도로 잘 닦는 건 어딘가요? 집 잘 짓는 건 어딘가요? 남한이잖아요. 거기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는 순간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런 미국 투자기관의 예상에 따르면 20년 내에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의 80% 수준까지 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일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때쯤 되면. 그리고 그다지 무리 없는 통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것을 2025 체제라고 제가 제 칼럼에 한번 써봤습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우리를 짓눌러왔던 어마어마한 구름, 먹구름, 그게 뭔가요? 냉전이죠, 냉전. 지금 한국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냉전 체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야기를 앞에서 열심히 하지만 제 뒤통수로는 굉장히 바빠요. 내 모든 언어를 검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모든 말을 자동으로 검열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국가보안법. 세상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국가가 검열하겠다는 이런 야만적인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전부 자동적으로 자기 검열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겠어요? 자기 검열하는 놈이 무슨 학문을 해요? 학문이라는 건 사실은 절대적인 자유가 있어야 새로운 학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서 학문부자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저는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 근원을 추적해 가면 뭐와 만나겠어요? 바로 냉전과 분단 체제와 만납니다. 올해 그게 끝날 거예요. 정말로 희망적인 것이고요. 그 주인공이 트럼프라는 게 속을 풀 뿐이죠. 너무 속을 푼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아무튼 올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의 정치를 바꿀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정당, 완전히 냉전에 기생해서 이 냉전 체제를 먹고 살아온 저런 암적인 정당, 저런 정당은 이제 정말로 사라질 겁니다. 예, 우리가 해체시키지 않아도 박수 치세요. 저 정당은 완전히 냉전에 기생한 정당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냉전 체제가 사라지는 순간 저런 정당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고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대체로 저희는 작년 한 하반기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빨리 그런 칼럼이 나오리라고는 예상 못했는데요. 그때
저와 그 김동기라고 요 친구와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뭐였겠어요?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걱정한 게 윤석열이 계속 회방을 놓는 이러한 형식이 됐을 때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것이다. 우리 편에서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와 어떻게 송열이가 알아서 저렇게 사고를 치고 저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가 그야말로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로 대단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6월 3일 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민주당 정부 또한 대단히 무능한 정부였고 요번에까지 또 과거의 잘못을 거듭한다면 저는 민주당 또한 요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다 예. 저도 앓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요번에 이재명이 잘못해서 또 이재명 트라우마까지 더해진다면 민주당 해체해야 돼요. 이젠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민주당 해체해야 돼요. 정말로. 요번에 반드시 새롭게 형성된 세계사의 변화, 한반도의 변화 여기에 맞춰서 민주당 또한 근본적인 한국사의 변화를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금까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그러한 밖으로 드러난 공개적인 이러한 스탠스를 보면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전혀 진보적이지도 않고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압박을 가야 됩니다. 특히 광주 지역에서 가하는 압박은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압박을 가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제부터 교육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12월 3일 날 굉장히 놀라셨죠? 예,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은 우리보다도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전 세계를. 여러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외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엄청 신기해. 네? 엄청 신기해할 것 같은데요. 저 나라는 이렇게 시소를 계속 하고 있는 나라. 그렇죠. 지금 외부에서 한국을 보는 눈은 불안해. 우리가 보는 눈과 달라요. 네,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정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성의 없게 소개하셨죠? 거의 소개를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중앙대학교 선생인데 사실은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걸 제가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센터가 사실 좀 대단한 센터예요. 그걸 제 입으로 말한다는 건 상당히 민망하잖아요. 예? 좀 해줬어야 되는데 할 수 없죠. 뭐 안 해주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예, 독일 정부가 1990년에 독일 통일되죠? 통일된 직후부터 우리가 통일된 건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이 도와줘서 독일 통일이 가능했어.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보답하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의 주요 연구소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이런 연구소가 어디냐 하면 하버드, 캠브리지, 도쿄, 베이징 이런 대학들이에요. 거기에 한국에서는 지금 중앙대가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조금 뭔가 안 맞죠? 그렇죠? 조금 뭐가 안 맞죠? 맞아요. 이변이에요, 이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 예. 절대 선정 안 하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도쿄대, 베이징대, 중앙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16개국에 22개의 연구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해요. 매년. 올해는 브라질에서 해요. 5월에. 그래서 저는 다른 대학 선생들에 비해서는 매년 만나니까 전 세계 흐름을 조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외국의 학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굉장히. 대체로 이 사람들이 한국을 말할 때는 약간 감동이 있어요. 감동. 약간 경외하는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써요? 그렇죠. 막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올라가요. 우쭐해져요. 예,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밖에서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건 뭐겠어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와,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봐요. 실제로 하면은 일본 도쿄대 교수들이 엄청 부러워요. 네? 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는 저렇게 다이나믹하냐? 다이나믹. 그렇죠? 일본 보세요, 일본. 무슨 일이 벌어져도 민주주의에 역동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에 오염수를 막 방류한 거 아시죠? 네? 원자로에서 나온 오염수니까 이게 몸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걸 방류하는데도 일본인들이 보인 태도 보세요. 어땠어요? 그렇죠. 모조리들이죠. 당시에 250명이 총리 관저 앞에 가서 시위했대요. 한국 같으면 우리 몇 명 같겠어요? 250만 명 같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도저히 가만히 안 있었겠죠. 이것을 일본 학자들도 알아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 다이나믹. 그게 우리 한국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2019년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V-Democracy. V-Democracy. 요새 제일 많이 나와요. Varieties of Democracy. 그걸 V로 그렇게 썼는데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란데요. 이게 스웨덴에 있는 연구소인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예요. 여기서는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민주주의를 분석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해요. 순위를 매겨서.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2019년에는 176개국을 조사했어요. 176개국. 여러분 176등은 어딜까요? 그건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죠. 노스코리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북한은 3대가 세습해버리니까 이건 민주주의와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서 북한이 176등이었고요. 꼴찌였습니다. 남한이 몇 찌였을까요? 1등이었어요. 믿어지세요? 사실상 1등이었어요. 이 말은 1등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12등을 했어요. 12등.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은 다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방 뭘 떠올릴 수 있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인구 500만 천, 500만, 우리 서울 인구보다 지금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게 11개 있고 큰 나라 중에 1등. 사실상 1등이죠. 여러분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인구가 5천만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예요. 몇 개나 될까요? 7개밖에 안 돼요. 7개. 어디겠어요? 미국, 일본, 그 다음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까지 쉽죠?
여섯 번째가 어디겠어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2013년에 여섯 번째로 들어왔고요. 우리가 2019년에 일곱 번째로 들어갔어요. 7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룩한 건 대단한 거죠. 지금 말한 6개 나라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고 우리는 언제 저런 나라가 되나? 그런 나라 아닌가요? 우리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7번째로. 지금도 7개밖에 없어요. 대단한 걸 이룬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이 7개 나라 중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1등이에요. 한국이 1등, 영국이 2등, 이태리가 3등, 독일이 4등, 프랑스가 5등, 그 다음에 미국이 6등. 꼴찌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제가 일본이 꼴찌인 걸 보고 신뢰가 더 갔습니다. 믿을만하구나. 믿을만하구나. 에? 그것은 뭐 제가 일본을 폄하해서가 아니고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선적으로 선전되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자꾸 뭘 해요? 헌법 개정을 해서 과거의 군국주의 체제로 돌아가려는 이런 획책을 아베가 계속했죠. 그걸 국제사회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를 한 거고 미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 한 건 누구 때문이겠어요? 트럼프. 그건 뭐 더 이상 말 필요 없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당시로서는 2016년 겨울에 촛불혁명이에요. 촛불혁명.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들이 다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유럽 전역이 극우주의 물결이 완전히 휩쓸었어요. 그런 시기에 유럽에서 나온 말들은 뭐겠어요? End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끝, 민주주의의 종언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때예요. 이제 근대 민주주의는 수명을 다한 모양이다.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라시아 대륙 맨 오른쪽 끝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2016년에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50만, 100만, 150만, 200만, 250만까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걸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적으로 탄핵을 하고 이것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죠. 인용을 하고 파면을 했죠. 이걸 보니까 어때요? 기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절할 것 같죠. 그야말로 민주주의 정석대로 쫙 한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우린 몰랐죠. 우린 뭐 데모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외부의 평가 몰랐죠. 그런데 외부에선 한국 민주주의를 그렇게 높이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디를 봤어요? 우리가 태국에서, 미얀마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흔들렸죠? 지금 미얀마는 뭐 완전히 여전히 군사 독재 정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죠? 그때마다 이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같이 봅니다. 뭘 보겠어요? 한국 민주주의 역사. 물론 영어로 보시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모여서 본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뭐 하겠어요? 영화를 같이 본답니다. 뭘 보겠어요? 택시 운전사. 그 다음에 1987.
최근에는 서울의 봄까지 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노래를 배우죠. 뭘 배우겠어요? 인물을 위한 인물의 행진. 와.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홍콩 데모에서 이무리한 행진곡 부르는 걸 보고 밤새 울었어요. 정말 눈물이 계속 나서. 아니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차 몇 개 팔았다고 그게 자랑스러운 건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탄압받는 아시아 민중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부러워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세상에 그거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나요? 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로 아시아 민주주의의 희망이자 아시아 민주주의의 횃불이죠. 네, 여러분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가라는 게 있어요. 아직 유럽연합이 하나의 국가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국가연합 상태죠. 그래서 유럽연합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다 알죠? 예. 베토벤, 예. 환희의 성당. 이게 유럽연합가예요. 가사도 좋아요. 가사도 환희가 날개를 펼칠 때 모든 사람은 형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가로 좀 맞죠? 예. 여러분 언젠가는 아시아 연합도 탄생할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 연합가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무리한 행진곡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 보통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인정하고요, 감동하는 그런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12월 3일 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런 민주주의,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군인들이 국회에 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누굴 체포한다 그러고 잡아들이라 그러고 그런 뉴스를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를린에 있는 독일 연방의회 있죠? 예. 거기에 독일군이 탱크 몰고 들어가서 장갑차 끌고 가서 또 헬리콥터 한번 가가지고 그 앞에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내려가지고 군인들이 연방의회를 습격했다? 어떻게 보겠어요?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의회 군인들이 그러고 들어갔다? 그거보다 사실 더 놀라운 거예요.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 벌인 일은 그야말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자는 이건 뭐 그냥 적당히 다뤄서는 안 된다. 예, 이자는 법이 허용하는 아주 가장 엄한 벌로 엄단해야 된다. 그 엄한 벌이 뭐겠어요? 사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디다 그렇게 썼어요. 윤석열의 비극은 전두환의 자연사에서 비롯된다. 예? 전두환이라는 놈 살려놓으니까 얘가 이런 짓도 저지르는 거예요. 절대 자연사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의 문제인 것이고요. 자, 12월 3일 우리가 놀랬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충격적이에요. 그 이후가 와, 한국 사회가 이렇게 후진 사회인 줄 아무도 몰랐죠. 그 다음날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에 모여있는 자들, 저들이 벌이는 행태 한번 보세요. 와, 여러분, 계엄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한국인들이 계엄이라는 말로 느끼는 이 감각, 이게 너무나 약한 거예요. 독일 말로는 계엄을 선생님 뭐라고 하나요? 계엄, 독일 말로. 크릭스. 예. 비슷한데. 크릭스레이트. 그렇죠? 예. 크릭이 뭔가요? 전쟁이요. 전쟁.
독일 말로는 크릭스레이트예요. 전쟁권이에요. 전쟁권.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 권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 상황 아니면 절대로 발동할 수 없는 거예요. 평화 시에 국민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민주주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웬간한 살인죄 정도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고, 국민을 죽이는 것이고, 국가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런 자가 지금 실실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도저히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90%가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처럼 위에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활용해서 아래를 치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친위 쿠데타죠. 친위 쿠데타는 대체로 쿠데타의 역사를 보면 1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90%가 밑에서 위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위 쿠데타는 어떻게 했어요? 성공 확률이 높아요. 예, 90%가 넘습니다. 예, 실패할 확률이 10%가 안 돼요. 친위 쿠데타는. 우리 성렬이는 쿠데타도 못하는 거죠, 심지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예. 그래서 10% 정도인데 친위 쿠데타의 결말은 어떻게 나겠어요? 친위 쿠데타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90%가 현장에서 사살하고 하는,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이사는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꼬인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예? 이사가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자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중 권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사가 반란자가 임명한 모든 직책을 그 부하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특히 한국의 지배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거의 빠짐없이 다 파시스트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최소한 민주주의자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거의 대다수, 그렇죠? 그 다음에 법조계 근처에 서식하는 그 이상한 무리들,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 교수들, 언론인들,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 지배 엘리트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부르는 자들이 이렇게 예외 없이 파시스트 일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겼죠? 사실 놀라운 일의 연속이에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초기에 몇 주를 계속 국민의힘이 더 높았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 그거 조작이라고 무조건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갤럽에서도 더 높은 거는, 갤럽은 사실은 좀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대체로 보면 경상도 지역이 결집한 거예요. 결집한 거.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게 보여준 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역시 지역주의구나. 이것이 다시 드러난 거예요. 저렇게 계엄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살상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저런 치명적인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지역 감정이 작동하는구나. 이건 미친 거죠. 그야말로 미친 수준의 그런 정치 문화가 한국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윤석열 이 사태 이후로 무지하게 바빠졌어요. 오늘 여기도 왔지만 정말로 부르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약간 피곤한 상태예요. 준일이 교수님이 네?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피곤하셔도 좀 예. 많이 드려. 예.
아무튼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한국 사회를 계속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사회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전기 파시즘에서 후기 파시즘으로 이행한 사회다. 제가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놀래요. 에? 어떻게 그런 분석을 했느냐? 여러분, 이제 파시즘이란 말이 나왔죠? 이 파시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작년 1학기에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에 마지막 연구학기로 갔다 왔어요.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최근에 벌어지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겠죠? 그런데 난데없이 전부 파시즘으로 설명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개념이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언제 쓰던 개념인가요? 정확히 100년 전에. 그렇죠? 100년 전에 이태리에서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본떠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무솔리니, 히틀러 이들을 대체로 파시스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로 100년 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또 다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거죠.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여요, 요즘에. 깜짝 놀라서요. 여러분, 그럼 파시즘이 뭐냐? 여러분들이 파시즘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군가요? 조금 전에 말한 무솔리니, 또 히틀러, 그 다음에 우리의 경우는 박정희, 전두환 이런 자들이 떠오르는 거죠. 예,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폭력. 예, 폭력. 예, 무엇보다도 이들의 공통점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대체로 테러와 공포를 통한 지배죠. 테러와 공포를 활용해서 아주 반민주적인, 독재적인 이러한 지배 형태, 보통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예, 그럼 그게 뭐 일반적으로 파시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정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정의가 맞다면 굳이 파시즘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폭력적 독재, 뭐 심각한 독재,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시 파시즘이라는 용어의 르네상스가 돌아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파시즘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이거예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전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드는 체제라는 거예요. 이게 파시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파시즘이 한번 집권을 하면 전 구성원들을 파시스트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는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막 주입하는 국가기구가 뭐겠어요? 당연히 학교죠. 학교. 제일 중요한 학교고. 한국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또 뭐겠어요? 군대. 군대가 완전히 인텐시브 코스죠. 인텐시브. 집중 과정이죠. 군대 우리 때는 3년. 요즘은 1년 반이죠. 거길 갔다 오면 학교에서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던 파시스트적 성향이 완전히 몸에 배죠. 그래서 완전히 순도 높은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파시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파시즘이 거치고 간 나라에서는 파시즘이 사라지더라도 그 국민들은 파시스트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름 돋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히틀러 파시즘, 무솔리니 파시즘보다 훨씬 끔찍한 파시즘이에요. 네? 왜 그렇겠어요? 히틀러는 자기 자신이 군인은 아니었고요. 우리처럼 완전히 병영사회로 재조직한 건 아니에요. 영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또 히틀러가 지배했던 시간은 얼마인가요?
1933년에 집권을 하고 2차 세계대전 끝난 게 몇 년인가요? 45년이니까 12년밖에 안 돼요. 12년. 우리는 박정희가 61년에 치고 들어오죠. 그리고 93년에 노태우가 나가요. 육군소장 셋이 번갈아 가면서 총을 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32년 지배한 나라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순진하게 87년에 대통령 직선제 이거 하나 받아냈다고 민주화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32년 동안 육군 소장들이 한국 사회에 새겨놓은 파시즘,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파시즘, 내면의 파시즘, 일상의 파시즘, 이게 사라졌나요? 전혀 안 사라졌어요. 전혀 안 사라졌죠. 전혀. 그걸 우린 생각도 못했어요. 우린 그냥 이제 민주화 됐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금도 야구장에서 왜 이걸 하고 앉아 있어요? 야구장 가서? 야구장 가서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요?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식도 못했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도 이런 게 파시즘이라는 건 몰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일상이 지금 배어 있어요. 그대로. 저는 이걸 강하게 느낀 게 독일에서 느꼈어요. 독일에선 일체의 국민의례 없어요. 일체의 무슨 의례라는 게 없어요. 리추얼 또는 세레머니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박사를 했는데 그러면 좀 폼나게 무슨 이렇게 뭐 졸업식 하면서 박사학위도 주고 뭐 이런 걸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독일 대학은 없어요. 그냥 행정실 가서 학위 좀 주세요. 그럼 틱 던져주면 끝이에요. 그랬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때 얼마나 의식을 많이 했어요. 히틀러 때 아마 여러분들 히틀러 다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성대한 의식들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장치였다는 것, 그걸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런 데 대한 생각도 없어요. 예? 정말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국기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다. 이런 말들이 무서운 말들이에요. 우리가 국기 앞에서 충성을 맹세해. 충성이란 말, 맹세라는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걸 폭력적으로 못 느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파시스트예요. 자기가 파시스트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조금 이해하셔서요? 내면의 파시즘이 뭔지? 한국은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32년 동안 파시스트들이 내 안에 박아놓은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파시스트예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네? 국가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다 가르쳐줘요. 너는 인마 민족 중흥, 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의 대세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독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예 다 외우고 있잖아. 전부 사실 전부. 이게 지금 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욕할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보세요. 파시스트 성향이 가장 강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요? 예, 학교 다닐 때 1등하는 네? 서울 법대 나오는 얘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파시스트.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받는 교육도
완전 파시스트 교육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기계가 채점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대부분 몰라요. 에? 기계가 채점한다는 게 뭐예요? 답이 정해져 있다. 예.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왜 알아야 돼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파시스트 국가의 특징이에요. 그게 모든 걸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외우게 해요. 그리고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걸 공부라 그래요. 주입식, 암기식. 그 다음에 단답형 아니면 선다형. 독일에서는 단답형, 선다형은 파시스트적 교육이라고 완전히 다 없앴어요. 우리 그런 것들도 다 파시스트적으로 이미 일상에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 안에서도. 네?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첫날 교사들이 하는 말이 비슷해요. 첫날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실은 절대적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의 왕국이에요. 모든 걸 여러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세요. 모든 생각이 다 허용되는 공간이 여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를 비판할 때는 근거를 모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간다. 소름 돋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 교육 보세요. 공부 잘한다는 놈들은 전부 죽은 물고기예요. 그냥 강물 흐르는 대로 선생이 시키는 대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되뇌는 걸 공부 잘한다 그래요. 그런 애들은 독일 가면 전부 열등생이에요. 사실. 네? 그런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시험 그걸로 이제 대학 가는데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역사 문제 하나만 소개할게요. 제가 본 인상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은 1933년 요셉 괴벨스가 독일 언론인협회에서 한 연설문이다. 분석하라. 이게 문제예요. 연설문이죠. 연설. 그리고 5시간 300분을 줘요. 300분. 에? 그러면 애들이 딱 그 연설문 읽으면서 몸도 풀고 5시간이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거 어떻게 이걸 볼 것인지. 괴벨스의 연설문. 에? 여러분, 한국 애들 이거 쓰겠어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 관점의 문제. 관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괴벨스가 얼마나 영악한 선동가입니까? 그걸 언론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한 연설이에요. 그걸 고등학생이면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분석할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로 내요. 그리고 옆에 조그만 문제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캐리커처, 만평. 히틀러를 막 비꼬는 만평을 딱 하나 주고서 이 연설문과 만평을 비교해서 논하라. 이 작은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5시간을 줘요. 이걸 쓴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아이들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은 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있나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걔들은 전부 스스로 생각해서 쓰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 기계가 채점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내놓고 그런 걸 잘 푸는 아이들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99년에 중앙대 갑니다. 지금 26년 됐는데요. 제가 그 가기 전에 4년을 주로 서울대에서 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 가르쳤죠. 그런데 와,
이 아이는 천재구나 이렇게 느끼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서울대에서. 제가 서울대에서 본 것은 이거예요. 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성실할 수 있을까? 거의 강박적으로 성실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아니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서울대 아이들의 48%가 우울증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절반이 우울증이래요. 그렇겠죠.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강박과 불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불행하죠. 제가 중대 오니까 천재가 좀 있더라고요. 얘들은 한국 교육에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니까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7명 봤어요. 7명. 걔들이 그래도 얘들은 조금 뭐 즐길 만큼 즐기고 나름대로 어떤 숨쉴구멍이 있었던 애들이니까 천재가 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한국 교육이 파시스트를 키우는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일수록 파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측면입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할 수 있죠, 선생님? 이제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그럼 끝낼게요. 그럼 말씀하셔야지. 예, 그럼 끝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만? 10분 해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에서는 조금 이렇게 돌려보실래요? 안 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달라고 안 했나요? 네, 달라고 해야 보내주죠. 네, 예, 좋습니다. 그냥 말로 할게요. 말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독일에서는 교육개혁을 1970년에 해요. 1970년. 교육개혁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의 모토가 이겁니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게 모토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좀 안 가죠. 경쟁교육을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봤을까? 그렇죠? 경쟁도 장점이 꼭 없는 건 아닌데 야만이라고까지 했을까? 좀 그렇죠? 네, 잘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970년부터 경쟁교육을 안 시켰어요. 학교 안에 등수도 없고 숫자도 없습니다. 일체의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행위를 금했어요.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아까 말했죠? 고등학교 졸업시험. 조금 전에 그 아비투어라고 하는데요. 이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90%가 붙어요. 90%가.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야지 하는 아이들은 다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난 이 때도 너무 신기해요. 아무 때나 가도 돼요. 10년 후에 가도 돼요. 20년 후에 가도 돼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한참 하다가 야, 내가 이 부분을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해야지. 그때 오는 사람도 많아요. 네? 다 열어둔 거예요. 모든 가능성 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렇게 경쟁 안 시킨 그러한 교육을 한 게 55년 됐네요. 지금 25년이니까 그죠? 55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독일에 갈 때마다 늘 그런 느낌을 가져요. 와, 어떻게 이런 애를 키웠을까? 정말 감동을 주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 사례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왜 독일에서는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경쟁을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네. 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히틀러 때문이죠. 히틀러. 독일은 1969년에 정권 교체가 처음 됩니다. 20년 만에.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수상이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과거 청산이 시작돼요. 네, 히틀러 과거를 청산하는 것, 이게 독일 국가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 청산을 그때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 청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인적 청산, 제도적 청산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일체의 세레머니, 일체의 리추얼 이걸 다 없앴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 이런 거 다 없애야 되겠죠? 이런 잘못된 제도들, 국회에 대한 맹세 다 없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정신적 뿌리, 이게 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뽑는 것,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과거 청산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히틀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봤어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이다. 이 정글이 히틀러가 보는 세상의 원형이에요. 원형. 예. 그리고 이 정글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윈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돼. 이렇게 주장한 사회학자가 있었죠. 누군가요? 스펜서. 그렇죠?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는 그러한 다윈의 법칙은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돼. 이렇게 주장했어요. 소셜 다윈이즘.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스펜서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가 바로 히틀러였어요. 히틀러. 그러니까 히틀러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세계는 촉자 생존, 촉자가 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게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고, 네,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야.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더러 학살했기로서는 그게 뭐가 잘못돼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종강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히틀러의 논리의 핵심은 뭔가요? 이게 파시즘 논리의 핵심입니다. 첫째, 경쟁. 이 세계를 무한히 경쟁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열. 사람 둘만 모이면 우열을 하나요. 끝없이 우열을 나누는 것. 이게 파시스트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속성이에요. 이건 물론 생물학에서 온 거죠. 우생화. 인종주의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열등한 자는 복종하는 이 상하관계, 수직적 상하관계, 이게 세계의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볼까요? 이 세계는 민주주의자. 평등.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허용되고 존중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배와 복종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 교류하고 또 서로 연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이렇게 보는 게 누구예요? 민주주의자의 사회관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과연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파시스트가 될까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배운 한국의 교육 과정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파시스트로 길러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잘 받은 인간들일수록 파시스트가 더 순도 높은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전교 1등들 전부 파시스트예요. 지금 소위 서울법대 주변의 인간들 90%가 파시스트죠. 의사들 거의 100% 파시스트예요. 맞습니다. 지금 의사들 하는 행태 보세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태예요. 여러분, 독일에서도 의사들이 시위합니다. 파업도 해요. 95%가 환자 복지를 위해서 해요. 의사가 나 돈 더 줘. 의사 뽑지 마. 이런 시위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우리 독일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파시스트들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교육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망쳐왔고요. 이건 오랫동안 불만 터진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사태로 인해서 가시화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인 거죠. 네?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육의 근원적인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정 선생님이 저는 이 광주에서부터 그런 새로운 교육을 시작해서 한국 전체를 뒤엎는 그러한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